네?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하시고 다음 주하고 그다음 2주 더 남아 있죠. 이번 달은 5주 수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 요거 이제 하고 간평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수 있고. 시간 여력이 이제 조금 남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다 모였을 때, 꼭 마지막 주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이용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뭐 무방하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문제가 나온 거는 도시 스프롤에 대해서만 출제를 했고요. 그 외에는 뭐 인용한 부분이 별로 없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이용을 보면요, 주로 이제 토지 이용을 얘기하는데요. 토지 이용했을 때는 행위 기준을 뭐를 제시하냐면 최이용 이용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자원인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할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이용 이용이 되게끔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요, 요 토지 이용했을 때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예, 최이용 이용이 되게끔 이용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토지 이용에 집약도가 주어져 있을 때요, 집약도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양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큰 게, 그죠?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이게 작은 게 무슨 이용이요? 조방적 이용. 그러면 대부분 이제 도심 지역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무슨 이용을 하고요? 집약적 이용을 하고, 외곽에서는 무슨 이용?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최이용 이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집약적 이용을 하더라도 무한대로 층수가 올라갈 수는 없죠. 어디까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집약 한계점까지. 여기도 어디까지요? 조방 한계점까지. 그죠? 예, 그래서 집약 한계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간평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는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고요. 이 구간에서는 한계 수입보다 한계 비용이 커요. 구간 안에서. 그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어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1번인 상태에서는 저게 최이용 이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최이용 이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얘는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클 때. 응? 이건 아니겠죠? 얘는요, 얘도 아니겠죠? 이 집약 한계라는 게 이게 같아지는 점이라고요. 한계 수입하고 뭐 하고요? 한계 비용이. 그렇죠? 거기까지만 건물의 층수가 올라가는 거죠. 집약적 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역을 가다 보면요, 그 지역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한 10층까지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끔 법이 허용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건 한 5층 규모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게 이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에 임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규모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공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집약 한계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원칙이 그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그때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에서 틀리게 내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 틀릴 거라고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는 최이용 이용이 발생하고, 반대 경우는 최이용 이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 지문이 틀린 거라고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만 무슨 이용? 그때가 최저 이용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그때 한번 해봤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여에 128페이지에 있는 입증여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얘기한 거죠. 입증여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윤인데, 요거는 그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생기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입지 조건이 우수해서. 그래서 이제 입증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가하고 토지용의 집약도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는 곳은 땅값이 비싼 곳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곳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토페카시에서 이게 확인한 이제 지가 구조를 보는 거죠. 도심이고 얘가 지가라고 그러면요, 도심에서가 지가가 제일 높고요, 외곽으로 나가면서 지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가장 높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가가 그렇게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소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얘기죠. 이게 그 미국의 소도시인 토페카시라고 있어요. 이 도시에 대한 지가 구조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가 구배 현상 또는 토페카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도시 지역을 가게 되면 지가가 이런 식으로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겠죠. 나가다가 중간에 지가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도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는 도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29쪽에 가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단가로 3번에 대도시 나오죠. 대도시는 지가 구조가 외곽으로 가면서 물결치를 하락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결 친다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근래 나온 거는 그거밖에 없죠. 도시 스프롤 현상이 있죠. 이거는 이제 도시의 성장이요,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도시 스프롤이라고 얘기한 거죠. 주로 도심보다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23회인가 이게 출제가 됐을 때는요, 주로 도심부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4번에 최이역 이용해서 괴리됨으로써 표준적 수준 이하의 지가 수준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위성도시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도시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도시 스포롤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요, 기본적으로 무슨 도시계획에서 주거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여기 집값이 비싸니까 이쪽 외곽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면서 일단 밀려나간 거죠. 나가면서 집장사들이 뭐부터 지어버렸겠어요? 집부터 짓고 유인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집이 들어설 땅이 아닌데 그거보다는 산업시설이나 유통시설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부터 지었겠어요? 집부터. 그러니까는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뭐 수정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미 주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다 도시 스포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그 침입적 토지용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침입과 계승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여고할 때 배우셨어요. 그죠? 그 정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시 스포롤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직주 분리하고 뭐가 있어요? 직주 접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주 분리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직주 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도심지가 재개발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곽으로 주거가 밀려나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도 직장과 주거지가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도넛 현상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 도심이 있으면 야간이 되면은 도심 한가운데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현저히 줄어버리죠. 출근할 때 일로 모였던 사람들이 퇴근하면 다 자기 집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곽에는 우리가 침상 도시화라고 그러는데요. 배드타운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직장은 다 여기 있고요. 여기는 다 잠자러 가는 데죠. 여기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심 고동 비율이라고 돼 있죠. 출퇴근 시간에 인구의 이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온 대로 도심 고동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주 접근이라는 거는요, 반대적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주 접근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비용이 싸져요? 주거 비용이 싸지는데, 주거 비용의 절약분보다는 무슨 비용의 부담이 커져요? 교통 비용의 부담이 커지면 주거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죠. 지금 아마 리터당 한 1,600원 하나요? 기름값이? 기름값이 그거보다 좀 더 높아져서 한 2,000원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쪽으로 나가 있던 인구들이 여기 도시 외곽이 있죠. 여기서 집 팔고 일로 전세로 들어온다고요. 무슨 비용을 이기지 어려워서. 교통 비용을 이기기 어려워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때 왜 우리 리터당 2,000원 뭐 이렇게 할 때인가요? 한참 비쌀 때. 그때 저기 서울의 사당동 그 부근 쪽으로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전세값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중개업자분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쪽에 이제 앞으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지방도시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진 지역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분들이 중개업만 해갖고는 살기 힘들다. 그래서 보험업을 병행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해요. 다각화해서 어떻게 하는 거래.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수익을 내는 또 업소도 있고요. 근데 수익을 내더라도 주변에 하도 계약서를 못 쓰고 있으니까 자랑을 주변에다 할 수는 없고, 그죠? 뭐 이렇게 이래저래 알게 됐던 이제 그쪽 업무랑 관계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자랑 한번 하고 가고 그러는 거죠. 옆집에서 계속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계약서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의하다 보면 이게 현업에서 중개업하신 분이 와서 강의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지난번에 다른 학원에서 저기 그 주말 이용해서 특강을 하는데 그 늦게 왔더라고요. 늦게 왔는데 오전에 계약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늦게 왔다는 거죠. 근데 왔는데 강의 1시간 들었나? 근데 다시 갔어요. 그 계약, 뭐 다른 계약에 대해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게 바쁜 사람은 바쁜 거예요. 그냥 계속 편안한 사람은 편안하고.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뒤에서 마케팅 이런 것도 배우시는데 중개업 하신 분들도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요. 마케팅 전략.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주 접근 밑에 가게 되면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돼 있죠. 거기 다이아몬드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도시 회춘화라기보다는 요즘은 용어를 이거를 쓰죠. 도시 재생이라고. 원문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예전에 수도권에 있는 이제 D대학교 그 지역사회 개발학과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걸 그냥 원문대로 썼어요. 딱히 번역할 만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도시 회춘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래전에 13회 때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시 회춘화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하죠.
도시 재생 현상에 대해서는 왜 지난번에 거기 나온 대로요. 도심이 재건축되고 도심 아파트가 고층화, 고급화됨에 따라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 계층이 저소득층에서 뭐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얘기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왜 홍대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원래 신촌에서 홍대 쪽은 약간 사이드 지역이었었는데 그쪽이 부동산 가격이 싸고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돈 있는 양반들이 그 지역에 그 값싼 주택이나 이런 거 사들여 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건물 새로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주로 취급하는 그 상품도 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임대료가 많이 비싸졌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연남동길이면 보면 이제 주변으로 다시 또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계지에 대한 거는 보시게 되면 택지용의 최원망권을 뭐라 그런다? 한계지. 그러니까 택지라는 거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도시의 끝이라고. 그게 한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도시의 이 경계는요, 계속 확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변을 잠식하면서 계속 넓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은 부동산 이제 개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험상에서 크게 이용하는 건 없는데요. 개발은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두 문제 그 정도는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개발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이라는 거는 거기 나온 것처럼 이제 토지를 개량해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새로운 공간 수요 있죠. 공간 수요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요 개발의 정의 관계는요. 법령상에서 정의를 내린 것도 나와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용어로서 한번 이제 정리를 문제로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도 이미 한번 냈어요. 시험에도.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자, 경제 주체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요. 경제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생산 또는 무슨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소비.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간, 장소. 그렇죠? 또 소비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간이.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할 거 아니겠어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대지 조성이나 이런 걸 해야겠죠. 공사를. 그걸 이제 협의의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 이제 건축물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광의의 개발, 넓은 의미는 이제 거기까지도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의 분류를 하게 되면 공용개발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공용개발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하냐면은 공적인 주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인 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공개발은 민간 개발과는 달리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공영개발 사업을 하더라도요. 얘도 이 분석은 해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크기 있죠. 이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용 편익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근데 요때 우리가 비용 대비 여기 편익에 대한 거는 사적인 편익이 아니라 무슨 편익?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첫 시간에 수익성 지수 하셨죠. 네, 수익성 지수의 또 다른 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보시면은 유출하고 뭐를 비교해요? 유입을 비교하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도 무슨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성 원소. 그래서 이 비용보다 뭐가 크면, 사회적 편익이 크면 당연히 이게 1보다 수치가 커지겠죠. 편익이 크면 클수록. 다만 이제 요 비용 산정할 때는 무슨 비용도 감안해야 되냐면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돼요. 즉 외부 비용이 있죠. 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확한 측정이 돼요. 외부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 산정이 왜곡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왜 한 번 더 대우나 건설하는 사업이 있었죠. 예,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비율이 한 2.5인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비용 대비 편익이 한 2.5배 수준으로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기자회견 열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했느냐, 외부 비용을 반영했느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를 반영을 안 한 거 수치죠. 외부 비용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업이 포기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대우라는 포기하고 4대강으로 내려간 거죠. 축소가 돼갖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 공용개발에 대한 부분은요, 이게 이제 토지 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든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장점은요, 공적인 주체가 개발하니까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간에 의한 개발에 비해서. 자, 그런데 그 단점은 뭐가 되냐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죠? 이게 토지 수용에 대해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용에 따른 이제 보상 과정에서 그게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죠. 피수용자 간에.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 132쪽에 가면 그 4번에 단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의 생활터전의 상실이나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의 배제라든가 보상액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심하죠. 이게 간평사들이 이게 토지 수용을 하면요, 보상가액 산정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멱살을 제일 많이 잡힐 때가 이럴 때란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은 피수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비용 지출이 크기 때문에 과중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평성 문제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을 해주면은 뭐가 풀리겠어요? 돈이 풀리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약간의 이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어떤 이제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보상을 많이 받은 지역이 있죠. 또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경기도 북부의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평균적인 보상 금액이 100억 있죠. 예, 그 100억 미만을 받은 사람은 뭐 명함도 못 건넬 정도로.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이고 농사짓던 마을인데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보상 금액을 그쵸, 최대 많이 받은 사람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예전에 판교 수용할 때도 개인 최다 보상이 205억인가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 205억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아마 인근에 광주신가 어디다 땅을 또 샀을 거예요. 그분이 한 30년 동안 농사짓던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농사짓고 일을 하는 게 그 양반 적성이 맞아서인지 광주시 일대 아마 땅을 매입했는데 그쪽이 땅값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와서 붙는 사람은 거부하고 싶어도 와서 붙는 거는 뭐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쨌든 200몇 억이 그 보상받았다는 게 발표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연락이 끊겼던 사돈의 8천까지 연락이 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뭐, 하여간. 모르죠. 뭐.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에서 보면 그 자체 사업이 있고 등가 교환이 있고 거기 사업 위탁이 있죠. 그리고 4번에 신탁 방식이 있죠. 그리고 5번에 가면 공사비 대물 변정이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등가 교환 방식이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민간 개발 방식에 보면요, 자체 개발 방식이 있죠. 요거는 사업 주체가 다 누가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자금을 대서 자기가 건설해서 수익하고 리스크를 다 자기가 부담하는 방식이고,
위험을 우리가 분담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사업할 수 있다 그러냐면 지주 공동사업 개발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주 공동사업 개발 방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를 뭐로 주는 게 있어요? 대물로 주는 게 있죠. 네,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등가 교환의 논리는요.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등가로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이게 100%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이면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약정 뭐 하는 게 특약 같은 거 해놓고 이제 교환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왜 동네 조그만 뭐 다세대라든가 왜 연립 같은 거 짓게 되면은 거기 와서 왜 전기 공사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업체.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완성한 것 중에서 301호를 줄 테니까 그거 팔아서 당신 들어간 공사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로 변제하는 거예요? 대물로 변제하는 거예요, 대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대물로 변제하더라도 이게 아마 세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탁을 설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처분 신탁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모집형이 있고요. 조합 아파트에서 이제 조합원들 모집하는 식이 있고,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잘 인용이 되는 게 무슨 방식이에요? 사업 위탁 방식이죠. 사업 위탁 방식 했을 때 사업 주체 있죠.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건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하고 이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 위탁 방식에서의 개발업자 있죠. 개발업자는 단순히 분양이나 임대 있죠. 여기에 따른 이제 일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뭐를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 자금을 조달한다, 이익을 나눈다 그러면 틀리는 개념이죠. 얘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이게 토지 개발 신탁이죠. 이 토지 개발 신탁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이게 신탁회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누가 하는 거죠? 신탁회사가. 그죠? 그래서 여기 토지 개발 신탁이 형식적으로 뭐가 이전되는 거. 예,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요. 수탁자가 있으면 이 수탁자가 신탁회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수탁자에게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건설 자금이 있죠. 자금에 대한 조달과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하죠. 위탁자가 한다면 틀리는 거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토지 개발 신탁에 자금 관리 있죠. 자금 관리는 위탁자가 한다면 틀리겠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얘하고를 가끔씩 넣어줘요. 둘을.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얘는 사업 위탁이고 얘는 토지 개발 신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형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 가시면은 토지 취득 방식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재개발 있죠. 재개발 가면은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별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은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일단 걔는 체킹해 두시고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법이 바뀌었죠. 주거환경 그 개선 사업 하고요. 그죠? 주거환경 뭐 관리 사업이 통합이 돼서 이 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것도 있죠. 요거 세 가지로 이게 통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별표는 하나 해 두시고요. 그 지난번에 그 모의고사 한번 보셨죠? 네,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하나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죠? 박스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하신 거고요. 134페이지에 보면 개발의 과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 걸로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마케팅, 광고 다 마무리하고 간평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 가게 되면은 다 마무리가 이제 되겠죠. 이런 5주가 걸려 있으니까 해주실 거는 오늘 배웠던 그 투자론하고 금융론 있죠. 예, 거기에 한번 이렇게 쭉. 그러니까 투자론에 대해서는 아까 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에 들어가서 원리금 이제 상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투자회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그 세 개 파트라도 복습을 한번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